네, 반갑습니다. 인민교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인치핀 전체 교육은 작년 8월에 했더라고요. 작년 8월에 사례교육 2번째까지 진행을 했고, 요번 시간에는 사례교육 3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달 신입분들 오시면은 후보자, 신입 사례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를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사례교육 시간이니까는 그 이전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런 카테고리로 진행을 할 거예요. 총 4가지 사례인데 실손 의료비부터 장애보험금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의 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손해사정사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잘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강의도 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거 정도는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보상 관련돼서 상담을 하실 때 요 정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다르게 설명하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다 보험금을 못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사례는 보험금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요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실손 의료비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손 의료비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즘에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에 병원비를 많이 올려서 이익을 취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전립선 치료 말고 다른 걸로도 그 비급여 치료로 병원비를 많이 받는데 어떤 치료가 있을 것 같아요? 백내장. 또 뭐 있어요? 여기 적혀져 있죠. 자궁 하이프.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뜨는 게 있어요. 무릎의 줄기세포, 무슨 콜라겐, 기타 등등 실손과 관련된 그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 이제 청구를 받았는데 무슨 수술 하나 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수술을 청구를 받으면은 바로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문제를 많이 삼는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백내장, 뭐 자궁 하이프, 기타 등등이 많이 문제가 됐다예요. 근데 실손 의료비는 종류는 다양한데 결론은 3가지밖에 없어요. 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료 적정성이에요. 어떤 치료를 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그거를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치료가 필요 없는데 과하게 치료했다예요. 아셨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입원 적정성이에요. 자, 요즘에 신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당일 입원이나 길어봤자 1박 2일이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거 수술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근데 너가 당일 입원이나 1박 2일 입원은 필요 없었다라는 논리로 나와요. 만약에 입원으로 처리되면 얼만큼 보험료가 나올까요? 보험금이? 5천만 원 한도로 내가 지불한 그만큼 나와요. 근데 이게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만 원 또는 30만 원 한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수술을 해도 20에서 30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는 그 2가지를 건드린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만약에 고객이 이런 비싼 실손 의료비 관련된 수술을 하려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라고 권유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실제로 이런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고객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제가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 정도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8, 90명 정도는 지급이 안 되겠죠. 그 몇 명 지급되는 거를 보고 이 건이 지급된다라고 잘못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을 물어줄 수도 없고 안 물어줄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권유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혹시 다른 조금 저렴한 수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걸로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전립선 비대증 어떤 증상인지 아시나요 혹시? 별로 어렵지 않죠? 요게 이제 방광이고 여기 보이시는 게 전립선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인데 여기 보이시면 전립선이 많이 부어있죠. 비대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막 소변을 뭐 보셔도 깔끔하게 뭐 본 느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전립선 비대증은 여성분보다도 여성은 없겠죠. 남성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 연세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화 증상의 하나로 그 노인의 6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배뇨 장애가 생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수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요거예요. 유로리프트, 결찰술인데 결찰술이라는 게 묶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묶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끈인데 어떤 끈일 것 같아요? 철보다 더 좋은 거, 훨씬 더 좋은 거. 그거보다는 안 좋죠? 금실이에요, 금실. 몸에 이제 철을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금을 넣는 거예요. 딱 말만 들어도 비싸 보이죠. 그래서 금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은 다음에 전립선을 조금 크기를 줄인다라는 수술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술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비싼 거죠. 비싸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원래는 요 수술을 하면 돼요. 전립선 절제술. 여기 보시면은 전립선이 있는데 요거를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잘라내면 부작용이 뭐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입원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점을 막기 위해서 결찰술, 국소 마취를 하고 15분이면 끝난대요. 15분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절개를 안 해도 된대요. 전립선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일 퇴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 효과도 바로 나올 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 수술이에요. 그렇죠? 누구나도 이 수술을 받고 싶은 거죠. 병원이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환자들을 설득을 해서 이런 수술을 시킨다. 근데 비싸다라는 거죠. 요거는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비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상과 직원이다. 아침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 건을 하나 배정받았는데 요게 딱 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더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상과 직원이면은 요거 우리 고객이 1,300만 원이나 쓰셨네 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급 버튼을 누를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똑같아요. 지급 버튼을 못 눌러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딴 수술이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수술료가 700이래요. 그리고 치료 재료대 그 실 있죠. 금실이 600만 원짜리 실인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비싸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보상과 직원 입장에서 보시라라는 거예요. 보상과 직원은 하루에도 이런 거를 몇백 개를 받아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싸그리 모아서 위에 보고를 하겠죠. 요즘에 이런 수술이 유행이다. 이거를 다 줬다가는 이제 우리 회사 망하겠다라고 해서 TF팀이 구성이 되고 요거에 대해 방어를 하는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셨죠? 요분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요거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죠. 전립선 증식증,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잔뇨감, 양뇨, 급박뇨, 야간뇨 등의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했어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수술을 했어요. 이게 1,300만 원짜리겠죠. 그래서 여기 병원에 있는 실제 브로셔예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궁금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수증을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나와요? 요거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보험금을 안 준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겠다라는 안내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받아보신 분 몇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게 한 장짜리인데 이거를 받는 순간 어때요? 멘탈이 나가버려요. 왜? 돈 몇천만 원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고객이어도 멘탈이 나가고 내 건이어도 멘탈이 나가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어디서 수술을 했는데 치료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해서 어떤 거를 확인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치료 적정성, 그 다음에 입원 치료 적정성이에요. 치료 적정성은 뭐냐면은 지금 환자의 증상이 있는데 이게 수술까지 할 정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증상은 있어요. 비대증이 없는데 수술하는 건 허위 수술이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있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앞에 보시면은 이거 수술하면은 몇 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20분. 20분 입원하고 그냥 퇴원시키면은 병원에서 실손 의료비를 못 받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어떤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수술한 건 인정한다. 근데 굳이 요거를 입원까지 할 정도로 큰 수술이었냐? 이런 거를 따져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상담할 때 요 두 가지 포인트로 상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쩔 거냐? 의료 자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험사에서 말하는 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의료 자문을 하자라는 게 뭐예요? 의료 자문을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자라는 내용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의료 자문을 해서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의료 자문을 해서 객관적인 면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험금을 안 주는 게 면책 근거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안 주겠다라는 의도가 훨씬 더 많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의료 자문을 벌컥 해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임을 받았고, 이제 의료 자문을 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수술이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술을 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다 뻔한 얘기겠죠. 뭐 전립선 증식증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꼭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의사가 이런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출혈, 혈 덩어리로 요로 폐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은 왜 적은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시켰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좀 더 디테일한 제가 만든 양식인데 이런 식의 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고, 요거는 수술이 꼭 필요했다라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 요거는 치료 목적이다. 당연히 치료 목적으로 체크를 해주겠죠. 미용 목적은 아니겠죠. 그리고 기타 뭐 출혈이 있거나 폐색이 있을 때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 꼭 필요했다라는 소견을 작성을 해주셨고, 제가 이거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자꾸 이제 보험사 뭐라고 해서 미안하지만은 이런 소견을 내도 아니면 뭐 진단서나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을 내도 사실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무시할까요? 그냥 못 믿는 거예요. 공식적인 서류인데 나는 우리가 확인한 것만 믿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신뢰는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저희한테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저희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 주구장창 싸우다가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인정받기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보험사가 못 믿는 게 있어요. 뭘 못 믿어요? 실제로 입원을 했다라고 적혀 있지만은 실제로 입원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랑 얘기를 했어요. 아, 보험사에서 입원을 한 그 사실 자체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반증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일산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산에서 여기가 강남이에요, 병원이. 강남까지 어떻게 오셨냐라고 여쭤보니까는 원래 운전을 하지만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은 그 카드 내역을 보고 지하철 찍은 거를 저한테 주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요거예요. 제가 이제 카드 찍으면은 원래는 찍은 금액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요건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역까지 다 나와요. 어느 역에서 찍었고 어느 역에서 나갔는지가 교통카드 내역에 다 찍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당역 일산 쪽이죠. 7시 반에 지하철을 타셔서 강남역에 내리셨어요. 몇 시? 8시 40분. 이분이 치료를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9시 정도 했겠죠. 그래서 그 수술 전에 지하철에서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지하철을 탔어요? 4시 26분에. 이분이 4시에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하철 카드상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원이 입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 입원이 팩트라는 거를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게 간호기록지. 이분이 입원했을 때의 간호기록지인데 실제로 아침 9시에 입원을 했고 매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조치가 취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병원에서 그냥 막 이것저것 적은 거예요. 안 한 걸 적은 건 아니지만 한 거를 조금 많이 해서 뭘 많이 한
작업을 쳐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4시에 퇴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한 팩트도 인정을 했고, 입증을 했고, 실제로 입원한 내용도 다 이런 식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전화를 돌리는데, 조금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 이쪽 병원은 아닌데 어떤 병원이 있냐면은 조금 뭐 이상한 얘기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 수술을 하면서 그 성기 확대 수술도 같이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전립선 결찰술을 하면은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병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건에 대해서 더 많이 수임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건이니까는 더 이상 이런 건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분은 잘 받아들였는데 다음에는 진행은 하진 않았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시면 나중에 안 좋아요. 제가 이제 보험사에 근무를 했잖아요. 보험사에서는 이런 문제병원에 대해서 자료를 다 모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나중에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법 위반이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근데 거기에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름이 걸쳐져 있다.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암 진단금 관련된 거예요. 요거랑 다음 거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됐던 건이에요. 아셨죠? 요거는 되게 쉬운데 이론은 쉬운데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거. 90일 면책 조항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암은 오늘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했다. 언제 이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90일 이후에 진단을 받을 수가 있죠, 당연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얻어 걸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은 알지만은 고객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다가도 깜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당연하죠. 90일 이후에 진단이 돼야지 보험금을 준다.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이제 젊은 조직이죠. 그 보험을 새로 가입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시켜드려요. 그쵸? 그렇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가 비싼 보험을 깨트릴 수밖에 없죠. 깨트리고 나서 내가 보험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그런 고객이 갑자기 암에 걸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90일 이내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아예 안 되겠죠. 1년 이내에 걸릴 수도 있어요. 1년 이내는 50% 감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 내가 암 진단으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었다. 그거를 깨고 갑자기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이 아니라 원래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50% 감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실적을 올리는 건 매우 좋은 일인데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최소한 90일은 지나고 1년 이내 진단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90일 이내 진단받는 거는 조금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조금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고객님, 당연히 뭐 나이가 적으신 분이 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고객이 암 진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자세히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이론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암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서에만 기재된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에서는 진단서를 참고 정도밖에 안 해요. 요 정도 진단이 됐네라고 하고 어떤 걸 위주로 봐요? 조직 검사. 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은 MRI, CT 이런 정밀 검사를 먼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밀 검사를 해서 진단서에 기재가 돼야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90일 이내 진단이면 보험금 안 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암의 진단 확정 시점 요거를 제가 다 알려드렸던 거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암 진단 확정 시점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몇 번일 것 같아요. 요거를 아셔야지 90일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4번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만약에 내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의사 진료를 보겠죠. 진료를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요거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대학병원이면 같은 병원에, 대학병원이 아니면은 이제 그 조직을 떼낸 다음에 외부로 보내요. 그 조직 검사를 의뢰를 하고 채취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검사가 시작이 된 거죠. 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아니고 판독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기준으로 결과가 암 진단을 확정 지을 수 있다 해요. 환자에게 통보 날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병원에서 검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날이 진단일이에요. 환자분들은 잘 모르셔서 내가 통보를 받은 날짜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암 진단을 병원에서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불안해가지고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걸 안 받아요. 일부러 90일 지나서 받아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미 병원에는 찍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상식선에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여기 13일로 되어 있죠. 보통 판독은 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운이 좋게 88일째 조직을 떼냈다. 그러면은 91일 정도의 진단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안타깝게 85일째 조직을 떼냈다. 그러면은 89일 정도의 진단될 확률이 높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아셔야 되고 4번이 정답이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론적인 내용을 다 알지만은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검진이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암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는 사람이 많아요. 배가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이상하게 아파.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생각을 해봐요. 암보험이 있는지,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만약에 90일 이내면은 한번 참아요. 참고 90일 지나서 병원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건강검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암 걸릴 생각부터 하시나요? 그것보다도 내가 내일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어떻게 미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그 먹어야 되는 거 있죠. 그거를 어떻게 먹을지, 저녁을 뭐 어디까지 먹어야 될지, 다음날 뭐 누구랑 같이 병원에 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셨다가 수면 내시경 하시고 용종 몇 개 떼내고 딱 깨어나요. 그럼 의사가 얘기를 해줘요. 용종이 2개가 있어서 떼냈다. 요거는 조직검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띠용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보험 가입한 지는 6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많이 90일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오늘 암보험에 고객을 가입을 시켰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건강검진 계획이 있냐? 지금은 이제 연초라서 별로 없을 거예요. 연말에 많죠. 몰아서 받으시니까는 있으시면은 언제 받으라고 권유를 해야 돼요? 3개월이 지나서 받아야 된다라고 권유를 해야 돼요. 또 요즘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똑똑해요. 예전에는 어떤 고객이 있었냐? 건강검진을 보험 가입 전에 받는 거예요. 받아 보니까는 막 이상한 게 막 나와. 그래서 설계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보험 가입해 주세요라고 전화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입은 시켜야겠는데 고지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막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 고객은 일부러 참아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됐다라고 느낌을 받으면은 일부러 병원에도 안 가고 건강검진도 안 받아요. 그리고 이쁘게 고지할 거 없이 보험에 싹 다 가입을 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죠. 그때 병원에 실컷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90일 이전이면은 이렇게 면책 기간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보험 가입할 마음이 있으면은 건강검진을 조금 지연시키는 게 맞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도 3개월 뒤에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90일은 당연히 지나야겠고 1년, 요거는 뭐 맘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증상이 350일째 막 증상이 나와요. 저는 미룰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왜냐면 돈이 2배이기 때문에. 근데 증상이 100일 정도에 나타났다. 그럼 거의 100일 정도를 미뤄야 되죠. 1년이니까 200일 정도를 미뤄야 되죠. 그거는 조금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거의 근접했으면 조금 넘어서 하는 게 좋고 그 전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미리 받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환자가 판단해야 돼요. 환자가 판단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는 게 관건이죠.
이론적인 얘기였고, 이제 바로 사례로 들어오면은 면책 안내문이 날라왔어요. 자,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암의 진단 확정일은 90일이 지나고 나서 진단 확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면책 안내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건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는 이거 누가 봐도 보험금을 못 받는 건이었어요. 근데 일단 진행은 해드렸어요. 혹시 모르기도 하고 고객분이 너무 억울해하시고 이 담당 설계사님이 저랑 또 친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냥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노력은 한번 해봤는데 결론은 잘 안 된 건인데 2022년 8월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언제 조직검사를 하셨어요? 11월 22일 날. 8월 30일 날 가입을 하고 12월 22일 날 조직검사가 나왔다. 항문 쪽의 암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로컬 동네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대학병원, 차병원이거든요. 차병원에서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12월 달에 8월 말에 가입을 하고 12월 달에 조직검사를 두 번째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조금 요거를 아셨더라면은 두 번째 것만 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거는 3개월이 지나고 나서의 진단이니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다 확인을 해요. 왜냐면은 보험 가입한 지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병원에 왔고 90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다 확인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거를 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은 조직검사가 연날짜에 한 개 있고 요날짜에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막 하면서도 조금 민망했는데 확진이 아니라 의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1차로 진단받은 거라 요거는 확진으로 볼 수가 없고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의뢰를 했다. 그래서 확진은 요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당연히 안 먹혔겠죠. 두 개 다 확진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항문에 암으로 진단이 되셔서 보험금을 못 받았던 사례예요. 보험 가입은 8월 1차 조직검사. 너무 안타깝죠? 한 1주나 2주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며칠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차 조직검사는 105일째. 만약에 암이 90일 이내 진단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효예요. 보험금을 못 받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왜 못 받아요? 무효예요. 자, 그러면 무효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당연히 보험금은 안 줘요. 그쵸? 그리고 내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무효니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알고 계시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고객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요번 암만 못 받는 줄 알아요. 고객은. 그게 아니죠. 암 특약이 무효가 되니까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암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더 열받아 하세요. 요거는 내가 빨리 진단 받았으니까 이해를 하겠다. 그럼 혹시나 내가 다른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냐? 못 받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서 더 열받아 하시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이 기간에 해당이 안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이 발생한 계기가 뭐예요? 리모델링 때문에 그래요. 리모델링. 아셨죠?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올리는 건 상당히 좋은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조절을 해서 보장을 잘 받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신계약도 중요하지만은 신계약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설계사 생활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서 보장을 받아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것도 암 진단인데 이거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이 있어요. 인과관계가 적혀 있으니까는. 이분도 리모델링 하신 분이에요. 시골에 계시는 분인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보험 가입 시점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이분이 위암인데 보험 가입 전에 병력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원화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면은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은 무조건 해지. 조금 봐주는 게 부담보예요. 해지라고 외우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라고 하면 안 돼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인과관계가 과거 병력과 없을 때는 보험금을 줘요. 근데 과거에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보험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 가입 전에 혈압으로 1001분 약 처방을 받았다. 근데 내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보험금 나갈까요? 보험금 안 나가고 계약 해지가 돼요. 근데 1001분의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뇌출혈이 아니라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혈압 높으면 디스크 터져요? 안 터지죠.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팁을 알려드렸죠. 계약자 날릴 의무가 명확하다. 그러면 3년을 기다리면 돼요. 이거는 법률적인 내용이거든요. 상법에 나와 있어요. 제척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묻지 마라. 요거예요. 너가 잘못한 건 아는데 3년 동안 참았으면 열심히 참았다. 그 뒤에 거는 이제 그냥 인정을 해라라고 해서 3년이 지나면 해지는 막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해지를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3년만 기다리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분은 2021년 11월 30일 때 보험에 가입을 했네요. 날짜를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자, 언제 진단을 받았어요? 9월.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조직검사까지 하셨어요. 이미 뭐 게임이 끝났겠죠. 결과를 보면은 위에 장상피 화생이에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요분이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랑 관련 있는 암이 어떤 암일까요? 위암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대로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는 위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대장암 나오면 이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위에 장상피 화생, 위험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칙상 단순 위험하고 위암은 연관이 없다라는 결론도 가끔 있어요. 위염은. 근데 장상피 화생이나 그 위궤양 같은 경우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통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봤죠. 그래서 진행을 해봤고, 요분은 이제 위암에 걸리셨다. 보험 가입일이 11월인데, 9월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시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암에 걸리셨다. 위궤양, 위암. 딱 봐도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죠. 위염은 요 정도는 아니에요. 위궤양이 요 정도고 위암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분이 중앙대병원에서 수술하셨거든요. 중앙대병원에 찾아갔어요 제가. 요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엄청 혼나고 왔어요. 이거는 당연히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줄 수는 없고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저를 혼내면서 내보냈어요. 알고 갔는데도 그렇게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소견이 없으니까 보험사에서는 자문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말씀을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관계를 봤는데 당연히 관계가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못 받은 사례, 못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으로 진행됐을 경우 뭐 장상피 화생이나 위염부터 진행하는 게 진행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보험을 깨트린 경우예요. 보험을 깨트렸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건강검진을 3개 받았는지 물어보면 되니까는. 근데 안타깝게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고객은 보험금 못 받고 그 설계사는 원망을 듣고 제가 고객하고 많이 만났거든요. 그 설계사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원래 갖고 있던 보험이 진단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받는 거죠. 왜냐면은 그 계약자 날릴 의무와 상관이 없으니까는 괜히 도와주려다가 5천만 원을 못 받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원수지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계약도 좋지만은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마지막 요거는 장애보험금이에요. 장애보험금인데 조금 특이한 사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례라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5층 높이에 빌라에서 떨어졌어요. 빌라에서 떨어지셔서 당연히 많이 다쳤겠죠.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비뇨기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임을 받았을 때 척추와 비뇨 생식기 장애를 이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납입 면제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실게요. 실제 떨어진 현장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라고 준비를 한 건데 다행히 차에 떨어져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유리라서 충격을 흡수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천장, 썬루프 있는 데로 떨어졌으면은 충격을 다 받겠죠, 몸으로. 그러면 더 크게 다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쪽으로 떨어졌다. 요거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차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차 주인은 괜히 날벼락을 맞은 거죠.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이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출동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을 했다. 요거는 119 구급대 자료거든요. 뭐 내용은 많지만은 요거예요. 5층 높이 빌라에서 추락해서 차량에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119 기록이에요. 이거를 제가 왜 확인했을까요? 제가 경찰이랑 119 기록을 일부러 봤거든요. 왜 봤을 것 같아요? 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층 높이의 빌라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거의 옛날에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옥상에 올라가면은 난간이 좀 낮았어요. 낮은 데도 많고 기준이 없어서 지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을까봐 제가 경찰 자료를 본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하게 되면 보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실족사가 맞았어요. 실족사는 아니죠. 실족이 맞았고 병원에 가서 기록을 보니까는 비의도적 사고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에 B자만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셨죠? 추락을 했다. 이제 크게 다치면 여기에선 다 아주대로 가요. 아주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척추가 골절이 심하게 됐어요. 이게 실제 사진인데 척추 유압술한 거거든요. 척추를 묶어버린 거예요. 골절이 돼서. 이렇게 묶게 되면은 당연히 장애보험금에 해당이 돼요. 장애보험금에 해당이 되고 이분이 척추를 다친 거죠. 신경도 건드렸어요. 이분이 22살짜리 지금 3살이 됐겠구나. 여성분이신데 척추를 다치면서 신경도 건드려서 이제 비뇨생식기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서해부 감각이 없다. 하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소변 볼 때 느낌이 거의 없다라고 이런 식의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대소변이니까 비뇨생식기죠. 그래서 그쪽 장애도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죠. 그래서 요거는 13개의 신체 부위 중에서 척추랑 비뇨생식기 장애로 판단받을 수 있다예요. 척추부터 보면은 이렇게 골절이 돼서 유압을 하면은 유압된 개수만큼 보험금이 나가요. 요거는 되게 간단한데 생각보다 2마디 묶으면은 약간의 운동장애, 3마디, 4마디를 묶으면은 이런 식의 운동장애로 보험금 책정이 돼요. 원래 옛날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운동장애라고 적혀져 있죠. 운동장애가 뭐예요?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이 운동 각도를 다 쟀어요. 옛날 약관은 다 재야 돼요, 지금도.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각도를 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 9시에 장애 진단 받는 거랑 저녁 6시에 장애 진단 받는 거랑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몸이 좀 뻣뻣하죠. 뻣뻣하면 잘 못 움직이죠. 실제로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몸이 안 움직여요. 그만큼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험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반대로 저녁에 받게 되면 뭔가 몸이 풀리니까는 잘 움직여. 그러면 조금 더 불이익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약관을 바꾼 게 척추의 운동장애는 이거 다 재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유압한 걸로 끝내버리자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이렇게 묶으면은 운동이 안 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딱딱 해서 요거는 요즘에는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급률이 매우 높아요. 40%. 엄청나게 높죠. 1억 가입하면 4천만 원.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척추에서. 그래서 요거를 일단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 여기 약관 내용이 쭉 있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제 요분은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 요도가 필요할 때라고 하면은 15%에 해당이 돼요. 저도 이제 비뇨생식기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쳐다봤는데 말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영구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간헐적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가끔씩. 이 두 단어가 상반된다라고 느낀 거예요. 제 입장에서. 영구적인데 왜 간헐적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거예요. 증상은 영구적이에요. 근데 소변을 볼 때만 그 기구를 착용을 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소변을 볼 때마다 기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 기구를 몸에 삽입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구적으로. 그건 한 단계 올라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평상시엔 가만히 계시고 소변을 볼 때만 착용을 하는 거다. 그게 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 진단서인데 요역, 동학, 검사, 방광 검사예요. 방광의 용적이 조금 이제 저하되고 감각이 없다. 무수축 방광, 방광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간헐적 인공 도뇨 중이다라고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저희가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뒤에 사진은 원래는 없었는데 제가 어제 잠을 자다가 여기는 조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별거는 아니에요. 그 아까 기구를 삽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예요. 소변을 볼 때 그 기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약국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을 받아서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몇 개? 6개. 그 다음에 총 처방 일수는 3개월. 54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6번만 소변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죠. 왜? 이게 없으면 소변을 못 보니까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 인공도뇨예요. 요것만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요것도 준비했어요. 실제 이 기구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 이렇게 생겼다가 소변을 볼 때 요도에 요거를 이제 삽입을 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딱 요것만 봐도 장애보험금 막 주고 싶죠.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 빨리 보험금 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것도 다 보내버렸어요. 그쵸? 글씨 보는 거랑 요거 보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장애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지급률이 높지는 않아요. 약간의 장애로 돼서 15%.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으로 착용하는 건 한 단계 올라가요. 30%. 요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소변을 볼 때만 착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또 떠올리셔야 돼요. 아까 척추의 장애는 몇 퍼센트? 40. 요거는 몇 퍼센트? 더하면 몇 퍼센트? 그러면 뭐가 돼요? 납입면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 손해보험은 원래 80% 이상이 돼야 납입면제예요. 여기도 손해보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소개시켜준 설계사님이 요거는 어린이 보험이래요. 어린이 보험은 50%가 납입면제래요. 진짜라고 하면서 열어보니까는 실제 약관이거든요. 딱 써 있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라고 해서 제가 납입면제까지 검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40 플러스 15는 55죠. 요거는 해당이 돼요. 이게 해당이 되는 근거가 사고가 하나여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1차 사고로 40 그리고 다른 사고로 15다라고 하면은 더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장애보험금은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더 할 수가 없어요. 약관에는 동일한 재해나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만 합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지만 요거는 해당이 되는 사례였다.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은 55였다. 저도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고객분들이 받는 이제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 금액을 산정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고객분들이 많이 받으시면은 저희도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납입면제가 있으니까 어떤 걸 봐야 돼요? 납입면제는 보험료를 봐야겠죠. 보험료를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발 보험료 많이 내라 라고 기도를 하면서 열어봐요. 왜? 많이 내면은 그만큼을 다 안 내도 되는 거면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괜찮았어요. 왜? 요분이 17번 내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을 잘 시켰어요. 13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17번 내시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223회분이 납입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요거 기준으로 나가겠죠. 이제 고객은 요 정도 금액을 아끼신 거예요. 납입면제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 지급률이 높게 되면은 납입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납입면제는 보험료 대비해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안 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저한테 고마워하시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보험금도 받아들이고 보험료도 안 내도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이분은 크게 다치셨고 척추와 비뇨 생식기 장애가 발생을 했다. 40 플러스 15는 55. 보험금 플러스 납입면제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거를 다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고객과 대화를 하실 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진행하면서 재밌는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만나 뵙고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